애착 수업 3장 애착은 어떻게 애착 이론으로 발전했나? 메타인지가 성찰 능력을 결정한다. 안정형과 불안정형이 주로 쓰는 말과 생각의 차이는 메타인지라는 마음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안정형은 메타인지가 잘 발달해 있다. 메타인지란 매사에를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설령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고통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연한 사고의 전환이야말로 안정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애착 경시형은 현실을 마주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돌아보려 하지도 않는다. 집착형은 분노나 불안에 얽매여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관점을 바꾸지도 못한다. 미해결형은 다른 문제에는 냉정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처를 건드리는 문제에는 감정에 압도되어 이성을 잃어버린다. 메인의 연구 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독자적인 심리요법을 창안한 사람이 영국의 정신분석가 피터 포나기다. 포나기에 의하면 인간이 뭔가를 체험하는 데는 세 가지 양식이 있다. 첫째, 심적 등가의 양식이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느낌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다.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둘째, 흉내의 양식이다. 실제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현실을 상상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나 생각도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일 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일 뿐이다. 셋째, 멘탈라이징이다. 멘탈라이징이란 어떤 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 이 능력을 높이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나 전체 상황을 이해해 더 나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공감 능력과 통찰 능력이 포함된다.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과 자신의 감정 또는 추측이라는 2차 반응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에 휩쓸리거나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무덤을 파는 무리한 반응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는다.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에 좌우되지 않고 유리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안정형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뛰어나다. 안정형 부모는 멘탈라이징이나 돌아보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민감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기분을 파악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 관계도 안정되기 쉽다. 불안정형 부모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자기 중심적 반응만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바와 다른 행동을 하고 타이밍도 맞추지 못한다. 아이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부모는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어렵고 애착도 안정될 수 없다. 또 한 가지, 돌아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역경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시련을 겪을 때 회복하는 능력도 당연히 뛰어나다. 포나기는 돌아보는 능력의 중요성을 착안해 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애착에 시달리는 환자를 치료했다. 멘탈라이제이션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라는 이 치료법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비롯한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 치료에서도 효과를 인정받았다. MBT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가족요법인 단기 멘탈라이징 그리고 관계요법이 주목받는다. 이 방법은 기존의 가족요법 시스템과 달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각자의 행동이나 사고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멘탈라이징을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가족은 멘탈라이징이 약하고 감정만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SMART를 실시하면 가족들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SMART에서 주목할 부분은 치료의 전제가 되는 사고방식이다. 가족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증상보다 애착을 바탕으로 증상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SMART의 전제인데 이는 내가 의료소년원에서 경험한 임상 사례와 거의 일치한다. 뒤에서 설명할 마인드풀리스나
명상도 돌아보는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매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방법도 불안정한 애착을 안정시키고자 할 때 유용하다. 애착을 강화하는 호르몬 옥시토신. 볼비는 애착을 단순한 심리적 관계가 아닌 생물학적 구조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유지되는지 밝혀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979년 뇌에 옥시토신을 투여했더니 모성행동이 활발해졌다는 첫 보고가 발표되었다. 그동안은 옥시토신이 수유나 진통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육아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애착에도 관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1995년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돼지의 한 종류인 프레리 돼지는 한 번 짝짓기를 하면 평생 부부로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프레리 쥐에게 옥시토신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했더니 짝짓기를 해도 부부로 살지 않고 다른 상대를 찾아다녔다. 이후 연구에서도 영장류 커플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면 바람기가 작용해 다른 상대를 찾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옥시토신은 육아나 모성뿐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연구 대부분은 특히 여성이 섹스 상대에게 애착을 느끼고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섹스를 할 때 옥시토신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그때 함께 있던 사람에게 특별한 애착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 옥시토신은 사회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나 불안을 억제하는 등 작용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옥시토신은 애착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나 불안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준다. 애착을 느끼는 대상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유를 생리학적 원리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최근 옥시토신 효능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자폐증은 옥시토신 계열의 기능 부전이 관여하고 옥시토신 투여가 자폐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옥시토신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분명 옥시토신 투여량을 높이면 효과를 좀 더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애착을 안정시켜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지면 자폐증 개선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어린 시절 자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성장할수록 자폐증 환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예외 없이 애착이 안정돼 있었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안전기지가 되어 당사자의 성장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한편 포나기가 안정된 애착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여긴 SMART의 작용은 자폐증 환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애착 관계가 안정되자 멘탈라이징 기능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는 회복이 가능했다. 옥시토신 투여는 자폐증 외에 우울증, 불안장애, 의존증, 과식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병명에 관계없이 이런 광범위한 질환에 옥시토신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항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애착 안정에도 폭넓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시토신을 약물로 투여하면 오히려 내인성 옥시토신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효과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내인성 옥시토신 작용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즉 애착을 안정시켜 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대와 애착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처럼 애착 연구와 이해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애착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는 데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학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1980년 미국 정신의학과가 정신질환 진단 기준인 DSM-3를 발표한 이후 미국에서는 가정 해체로 인한 양육 포기나 아동 학대가 심각해지면서 반응성 애착 장애가 등장했다. 애착 장애라는 개념도 이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애착 장애는 특이한 몇몇 가정의 불행한 사례 정도로 여겨졌다. 그런데 지난 20-30년 사이에 경계성 인격장애, 섭식장애, 의존증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제로 등장하면서 애착장애가 주목받게 되었다. 애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를 치료한 결과 애착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분리하는 것이었다. 애착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새로운 인연을 맺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안정된 양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애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효과도 양호했다. 복지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도 보호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애착을 안정시키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더라도 너무 늦게 맡겨졌거나 양부모 역시 친부모처럼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을 경우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복지시설에서 자란 아이의 경우 아이가 믿고 의지하던 보호자가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주기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면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에게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지켜주는 대상이 필요한데 복지시설에서는 직원 한 명이 여러 아이를 맡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만의 안전기지를 빼앗긴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 애착장애 때문에 비행을 일삼는 사례도 있다. 비행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신체학대를 경험했으며 대부분 애착장애를 앓고 있었다. 비행 청소년은 ADHD나 학습장애를 앓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문에 양육자나 교사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애착장애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애착장애가 ADHD 같은 발달장애를 악화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가정환경이 좋으면 아이의 적극성, 산만함 등이 그저 개인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애착장애가 있는 아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개선할 수 있지만 잘못 대응하면 아이가 더욱 심각한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다행인 점은 비행을 개선해 아이를 회복시키는 사례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니 비행 청소년을 문제아가 아닌 애착 장애를 앓는 아이라고 여긴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볼비 역시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을 만난 덕분에 애착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얻었다. 나 역시 의료 소년원에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던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애착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 아이들은 애착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